네, 안녕하십니까. 국제신문과 사단법인 부산 스토리텔링 협의회가 주최하는 제7회 스토리텔링 컨텐츠 포럼 이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진행을 맡은 강지정입니다. 스토리텔링 컨텐츠 포럼은 부산의 스토리 발굴과 그리고 콘텐츠 개발을 통한 가치 창출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2016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어서 제7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는 올해 포럼의 주제는 관문도시 부산의 내일을 말하다입니다. 이에 관한 세부 발제를 통해 앞으로 부산이 펼쳐갈 이야기와 발전 가능성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제 후에는 발제자 종합 토론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발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대 도시공학과 강동진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환대의 도시, 부산의 얼굴, 북항입니다. 환대의 도시 부산의 얼굴 북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먼저 도모해 보려고 합니다. 1910년대 부산항의 모습인데요. 오른쪽에 1부두가 있고 또 2부두도 완성된 모습입니다. 가운데 크게 보이는 건물이 부산역이죠. 사실 매우 평화로워 보이는 분위기지만 사실 이때는 독립을 위한 투사들의 어떤 열정과 그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일제 경찰들의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그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년 후에 부산역 앞에 철도 호텔이 만들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사진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기능과 역할을 찾아보면서 생각하면서 상상해 보는 것도 부산을 이해하는 데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1910년대는 이부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부산 진 쪽에 지금은 컨테이너 부두로 쓰고 있는 CY 부지가 매축되고 되던 그런 시절입니다. 또한 가장 오른쪽에 부산의 최초의 부두였던 부산포가 또 이렇게 매축에 의해서 사라졌던 그런 시대였죠.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으니까 이때는 일제가 매우 강압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우리 민족의식을 말살을 하려고 했던 그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산 안희재 선생도 이제 이때 부산항을 오가며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위한 준비를 했던 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산상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일부두 뒤쪽 약 600m 이면부에 자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백산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는 그곳인데요. 사실 이 백산상에는 이렇게 서슬푸른 일제 경찰들이 감시가 극심했던 그때 왜 이렇게 그 부두 바로 옆에 그 중심부에 만들었을까요? 무역 회사기 때문에 항구 옆에 있어야 되는 건 당연했겠지만 사실은 독립운동을 위한 등하불명의 위장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에서 있었던 28 만세운동의 그 독립선언서를 품에 안고 바로 제1부두로 들어왔던 바로 김마리아 열사가 첫 번째 찾았던 곳도 바로 백산상해였죠. 사실 김마리아 열사가 갖고 왔던 이 선언서가 없었다면 우리 3.1운동도 3.1운동이 기반이 되었던 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항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류의 기능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엄청난 문화적인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항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질곡과 같았던 그런 일제 시대를 버티면서도 항일 투쟁의 현장으로 사용됐던 그런 곳이죠.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또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그런 항구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국 전쟁 때 가장 많이 회자되는 도시는 부산임에도 부산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 부산은 우리나라의 수호천사와 같은 도시였고 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선봉에 섰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대기 부산의 20세기는 매우 가혹했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서 조금 더 깊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개항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개항을 187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1407년을 1차 개항으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부산포와 내이포, 내이포는 제포라 하기도 하고 지금의 진해죠. 이포가 개항이 됩니다. 사실 이때는 노략질이 심했던 왜구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조선 정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포구를 열어서 이제 무역을 도모하면서 전체적인 남해안의 어떤 그런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이었죠. 그런 1407년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삼포개항도 있었고 외란도 있었고 사랑도 외변도 있었고 아주 혼란기가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포는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국내 유일의 항구로 존속이 되었습니다. 18세기 중반에 부산포의 지도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쑥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로 부산포죠. 지금은 매립이 돼서 형체를 볼 수 없지만 이곳이 앞으로 그 의미가 찾아지고 부분이라도 그 흔적을 다시 되돌려 놓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운데 있는 성은 부산 진성입니다. 그 가운데 초록 색깔 부분이 바로 지금 남아 있는 자성대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제 왜구들을 막아내던 바로 일선에 섰던 지역이 바로 부산포와 부산 진성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대는 또한 초량외관의 시대가 활짝 열립니다. 초량외관은 부산포에 있었던 외관의 마지막 외관입니다. 약 200여 년 이상 존속을 하면서 바로 이 초량외관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 외와 또 우리 조선의 여러 가지 외교적인 또 국방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초량외관이 있었던 곳이 지금의 용두산 주변, 광복동, 남포동 또 그 일대 보수동까지 그 일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초량외관이 있었을 때 일본에서 주로 우리가 수입을 했던 것은 일본 상인들이 갖고 왔던 것은 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네 상인들이 가서 인삼이라든지 옷감을 또 교환을 하고 팔기도 했었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실크로드라는 말도 있듯이 실버로드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이 바로 초량외관이 일본에서 또 이 중국으로 연결되는 은의 무역 통로의 기점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초량외관을 품었던 부산포의 역할을 다시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또 사실은 조선통신사죠. 바로 초량외관이 존속했던 약 200년의 시간, 그 시간 동안 조선통신사가 12번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가장 일본과 우리나라가 평화로웠던 그런 시대였죠. 우리가 우리의 문명을 또 일본의 외에 전해줬던 바로 그 시기였고 바로 그 출발점도 부산포였습니다. 지금 이 부산포는 지금 묻혀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앞으로 이 부산포에 대한 역사적인 복원의 문제가 논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제강점기가 지나가고 해방과 전쟁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해방이 되었을 때 부산의 인구는 30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산항으로 들어왔던 기곡 동포들의 약 10만 명은 부산 사람이 됩니다. 40만이 되었죠.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약 100만 명의 피난민이 왔고 그 중에서 약 40만 명은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부산은 갑자기 100만 명의 도시가 됩니다. 사실 이 100만 명의 도시가 되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6월 25일 날 전쟁이 시작되고 남침에 의해서 상당 부분이 약 한 달여 만에 붉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낙동강 전선이 구축됐던 것이 8월 1일 내지는 8월 2일 정도입니다. 그 이후로 메가드 장군에 의한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던 시기까지 약 한 달 반. 그러니까 이 한 달 반을 버텨냈던 거죠. 낙동강 전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한 달 만에 국토의 5분의 4가 붉게 물들었는데 그 한 달 반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부산항의 부두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해 8월 18일
피란 수도 부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이후 1023일 동안 부산은 대한민국의 수도로 기능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산항과 관련해서는 이 부두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엔군의 구호 물자와 군수 물자가 들어오고 물론 피난민이 들어온 것도 물론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쟁을 버텨낼 수 있는 또 역전을 시킬 수 있던 그 기회를 만들어 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난민들은 전쟁 중에 가장 안전했던 도시, 전쟁이 없던 도시가 부산이었기 때문에 부산이라는 대도시로 피란을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피란 수도가 구축이 되려면 대통령이 머물 곳이 있어야 되고 정치와 행정을 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피란민들과 기존의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 부산의 원도심을 피란민들과 이 피란 수도 구조는 원도심에 구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피란민들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도심 일대 부산역이 있었고 또 연안부두가 있었고 그리고 또 과거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충무동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되면 그런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원도심을 떠날 수가 없었죠. 또한 원도심에는 많은 시장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살록부에 삼복도로에 집을 짓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난민들의 삶은 매우 처절했습니다. 이렇게 유엔군이나 미군이 내어준 천막에 살았던 사람들은 매우 행복했던 축에 속했고요. 또 우암동의 소막사라든지 또 이런 또 비성마을이라든지 이런 공동묘지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 그 부산항의 부두들의 그 역할론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요. 돌아가신 김열규 교수님께서 이런 회고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부산에 이만한 부두 시설이 없었더라면 전쟁에 이기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야라고 미군 장교가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버틸 수 있었던 거죠. 8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전선이 구축되고 나흘 뒤에 이 부두에 미 해병이 이렇게 들어왔고 또 이들이 바로 낙동강 전선으로 투입이 돼서 전쟁을 버텨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일부두 주변의 부산역과 부산세관의 풍경인데요. 상당히 1952년 사진입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피난수도 시절인데요. 상당히 분주해 보이고 이 국토를 수호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어떤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력이 이 사진 속에 느껴집니다. 부산항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마쳐지고 휴전이 지나고 1956년까지 유엔 중심의 비란 구호 활동이 항구 중심으로 일어났었고요. 다양한 이런 그 유엔과 관련된 활동들이 부산항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에서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사후퇴 이후에 중국의 개입으로 유엔군 또한 우리 국군과 함께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 감회장 수준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묘지를 선택하게 됐고 전쟁이 없었던 부산의 유엔 묘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편 피난민들은 부산을 떠나지 않았던 피난민들은 일자리 때문에 부산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서면 일대의 모습인데요. 당시 70년대 초반까지 서면 일대에는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의 굴지의 기업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삼성 그리고 LG 또 등등의 많은 기업들이 이곳에서 탄생을 했고 또 돈을 벌었죠. 그래서 물론 지금은 그 기업들이 한두 군데 빼고는 부산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만은 바로 이 항구와 붙어 있는 이 동천 일대의 서면은 대한민국의 경공업을 끌고 나갔던 먹여 살렸던 재건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70년대 말이 되고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경제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1, 2, 3, 4부두만으로는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5부두, 6부두, 지금의 자성대 부두,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 부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수출을 가장 국가의 중심 산업이자 원동력으로 삼게 됩니다. 부산항이 이 부두들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국가적인 관심과 에너지가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쭉 제가 설명드린 1407년부터 그리고 또 현재까지의 부두가 형성되어 과정을 이렇게 한번 살펴봅니다. 단순하게 매축이 돼서 부두가 만들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렇죠? 또 우리나라의 근대 문화, 근대와 관련된 많은 역사들이 이 항구가 품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이 항구는 신항만으로 옮겨가게 되고 북항 재개발이 약 2009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또 이러한 재개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또 변화가 도모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1407년에 1차 개항이 있었고 있은 지 약 615년이 지났습니다. 또 1876년은 2차 개항이 끝난 지는 146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이제는 한 번 더 부산항은 개항을 논할 시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히 그냥 3차 개항이라는 말을 붙여봅니다. 한 도시에서 개항이 수차례 발생한다는 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서 항구의 기능이 혁신적으로 또 변했거나 변할 수 있다면 개항의 역사의 반복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 개항 후에 지난 146년 동안 일제의 침탈, 해방과 전쟁, 그리고 산업화와 도시화에 짓눌려서 이 부산항은 사실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의 어떤 비물질적인 정신 가치와 그리고 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제3차 개항을 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불과 3, 4년 뒤면 2026년이 되면 부산항 역사에서 2차 개항이 이루어진 지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3차 개항은 앞으로 벌어질 3차 개항은 1차 때처럼 한 나라를 위한 개항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2차 때처럼 저는 굴욕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를 주도하는 부산과 부산항의 미래 역사를 새로이 써내갈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마침 2030 부산 월드 엑스포가 지금 기획이 되고 있고 부산항에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꼭 성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성사가 된다면 바로 그때가 3차 개항에 논할 수 있고 또 엑스포 유치가 3차 개항의 결정적인 저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1951년 전쟁이 한창 중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회색빛 사진 속에 일부두에 십자가 모양을 달고 있는 병원선 2대와 또 항구 안쪽에 또 한 대가 서 있는 하얀색 배 3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은 이런 도시였습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 중에서도 평화와 또 이런 치유를 얘기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부산항이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영국군 보병으로 참전했던 참전용사인 영국인 브레인 호프의 독백을 화면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다 죽었는데 그 시신들은 고향으로 데려왔더라면 영국으로 가져갔더라면 뿔뿔이 흩어져서 모두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를 얘기합니다. 묘지에서는 그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고 살아 있을 때처럼 늘 함께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곳에서 그
이미 사망을 한 내 친구들은 영원히 젊은이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감사하다고 하는 유엔 뮤지가 있고 또 그것을 지켜주고 있는 부산에 대한 감사를 표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독백을 들으면서 심적으로 매우 충격도 받았고 정말 부산이 이런 도시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브레인 호프의 이 독백은 부산을 향한 또 대한민국을 향한 그런 웅대한 저는 선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만큼 이런 질곡과 영광을 오가며 근대기를 보낸 항구는 전 세계에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1407년 이후에 그 변천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들추어내고 또 이렇게 조합해 본다면 부산 그리고 또 부산항에 내재되어 있는 인류의 평화, 화해, 또 협력 이러한 지금 21세기가 요구하는 이러한 키워드들의 정말 많이 발견이 될 수 있고 그 합은 매우 대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부산항을 중심으로 부산의 3차 개항을 논해보고 또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600여 년의 시간을 품고 있는 부산항의 역사와 그리고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통한 3차 개항에 대한 염원 그리고 부산항에 대한 다양한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6.25 전쟁 그리고 일제강점기 등 가혹한 역사를 품고 있는 부산항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북항 재개발과 여러 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이어나갈 부산항의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부분도 아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 유라시아 랠리와 부산의 가능성을 주제로 사단법인 부산 트랜스 유라시아 한미영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부산 트랜스 유라시아 대표 한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할 주제는 트랜스 유라시아 랠리와 부산의 가능성인데요. 먼저 저는 올해 6월 4일에 부산을 출발을 해서 자동차를 타고 러시아,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서 포르투갈 호카 끝까지 갔다가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132일 동안 18개국 126개 도시 43,000km를 달려서 완주한 그런 유라시아 평화 원정대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면 전체 유라시아 대륙 지도가 나올 겁니다. 부산이 저 대한민국 저 밑에 빨간색 표시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는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먼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유라시아 평화 원정대, 유라시아 랠리를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년 전인데요. 우연히 사람들 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다가 그 당시 부산이 국제 관광 도시로서 글로벌한 컨텐츠를 이렇게 막 모으고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개인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이나 일부 구간을 완주한 팀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이거 완주를 하는 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컨텐츠가 되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거기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몇 개월 안 돼서 저희가 사단법인을 만들었었고 목적은 부산을 유라시아 대륙의 시작점으로 브랜딩을 하고 이걸 알리는데 트랜스 유라시아 페스티벌을 하겠다라는 저희가 명분을 가지고 일단 사단법인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바로 코로나 시국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원들을 모으고 열심히 기획을 하고 계획을 짰는데 출발을 할 수 없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에 처했던 거죠. 그래서 21년도 봄에 출발을 하려다가 못하고 가을에 출발하려다가 그것도 못하고 22년도 올해 봄에 출발하기로 계획을 다 짜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핸들링도 다 하고 현지 그 도와주실 분들하고도 컨택을 다 했는데 막상 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3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저희가 코스에 들어갔던 우크라이나가 그 전쟁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변에서 많이들 걱정을 하셨죠. 전쟁 중인데 갈 수 있겠냐. 그래서 저희가 B 플랜으로 내세운 게, 그리고 그 당시 올 초만 하더라도 러시아에서 한국 입국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동해에서 페리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배로 저희가 자동차는 보내고 사람은 다른 플랜으로 러시아를 들어가지 말고 한국에서 몽골로 비행기 타고 넘어가서 몽골에서 이르쿠츠크까지 버스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러시아 국내 항공으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자.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말로 하면 굉장히 간단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그런 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만나서 차량을 또 인수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원래 통관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게 3일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일주일 넘게 이제 통관이 지연되면서 러시아 지역을 통과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가기 전까지 러시아 잠깐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머릿속으로만 이제 상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가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한반도가 우리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살았는지, 그 광활한 대륙과 끝없이 펼쳐지는 자작나무와 그냥 신호 하나도 안 받고 직진 700km, 앞으로 700km 직진 후에 우회전하세요라는 내비가 뜰 정도로 7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이거든요. 서울 갔다가 오는 거리인데 그 안에 신호 하나도 안 받고 오로지 직진으로 700km 달린 다음에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그렇게 나오고 하늘과 지평선과 수평선이 그 경계를 보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광활한 대륙을 보면서 와, 우리가 얼마만큼 좁은 땅에 살았나.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리의 미래 세대들과 우리의 청년들은 반드시 가야 될 곳이다 라는 거를 저는 시시각각으로 이제 느끼면서 이제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 지도 한 장을 놓고도 저희가 뭐 1시간도 넘게 막 설명할 정도로 굉장히 큰 에피소드가 있고, 그런데 이 지도에 파란 선으로 나와 있는 게 저희가 출발을 해서 다녀온 코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쭉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6월 5일 날 출발을 해서 10월 12일 날 저희가 다시 이제 부산에 도착하기까지 정확하게 앞뒤 다 자르고 131일, 그리고 출발은 유라시아의 시작점인 부산 북항 여객 터미널에서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30명 그리고 차량 7대, SUV 차량 7대가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차량에 보통 4명, 5명 정도 탔고요. 처음에는 이제 8대가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한 대가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사고가 나면서 저희가 이제 한 대가 전복되는 사고가 생겼었어요. 물론 이제 차량만 이제 고장이 나고 사람들은 이제 다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었는데, 그래서 7대로 저희가 완주를 했습니다. 28개국 126개 도시 43,000km 저 포함해서 30명이 완주를 했습니다. 개인이나 뭐 동호회 차원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니신 분들이 있는데, 이번처럼 저희처럼 이렇게 단체가 이렇게 완주를 한 팀은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러시아를 가서 또는 유럽에 가서 어느 나라를 가서 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너무너무 이제 신기해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 차량으로 어디에서 왔니? 코리아 부산에서 왔어. 그럼 이 단체복을 입고 다니고 월드 엑스포를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조차도 러시아 전체 대륙을 횡단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인데 어떻게 너네가 부산에서 이거를 이렇게 이 대륙을 횡단할 생각을 했냐고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저희가 참 많은 박수를 받고 다녔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한 계기는 그런 거죠. 유라시아의 대륙의 가장 동쪽 끝인 부산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서쪽 끝인 포르투갈 호카를 우리가 한번 달려봄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만든다. 신실크로드를 만든다 이거죠. 우리가 먼저 갈 테니 매년 그리고 같은 길을 달릴 테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동참을 해서 같이 달리고 넓은 세상을 봐라. 그리고 이제 그걸로 브랜딩을 하자.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을 하고 싶으면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건 부산에 같이 모여서 출발을 해야 오로지 대륙을 완성한 거다라는 저희가 이제 어떤 명목을 걸고
계속 반복을 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진행을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너무 다행인 게 안전사고 하나도 없이, 다친 사람 하나도 없이, 예, 저희가 이제 완주했다는 것에 중간에 이제 낙오자도 없었고 탈락자도 없었고 다친 사람도 없이 저희가 잘 돌아온 게 정말 너무나도 이제 다행스러웠고요. 올해하고 내년에는 이제 부산의 가장 미래 먹거리가 결정되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가 내년에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힘껏 목청껏 부산의 월드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세계인들이 힘을 모아달라. 우리가 민간이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목청껏 이제 염원한다라는 저희가 그런 어필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그러면 왜 부산의 유라시아의 시작점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시안 하이웨이 1번이 부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일본이 시작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해상으로 이제 연결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육지의 연결은 실질적인 시작점은 부산이기 때문에 아시안 하이웨이 1번의 시작점이 부산이고 아시안 하이웨이 6번의 시작점이 부산이고 그리고 국내적으로 말하면 7번 국도의 시작점이 부산이고 77번의 시작점이 부산입니다. 그럼 부산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아까 우리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교수님 설명하셨던 그 북항 뒤쪽에 유라리 광장에 보면 유라리에 이 표지석이 있고 국제가 통용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거리에 이제 붙어 있는데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미를 담아서 이 북한 여객 터미널 여기에서 저희가 출정식을 하고 여기에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부산에 많은 이제 기관장님들도 오셨고 월드 엑스포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블라디보스토크 아직까지는 근데 저희가 너무 아쉬운 거는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기까지는 그 동해항에서 저희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제 페리로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끊어진 선이 사실은 이어지면 대륙이 끝까지 이제 연결되는 그런 건데 지금 아직은 이제 그 남북의 그 끊어진 곳이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저희가 계속 점프해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연결될 날이 오겠죠. 그러면 저희가 바야흐로 부산에서 출발해서 유라시아 대륙까지 한꺼번에 쭉 넌스톱으로 이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이제 기원을 하면서 저희가 블라디보스토크 여기 호랑이 앞에 이제 서 있었고 사진 보시면 그 옆에 이제 그 블라디보스토크 역에 철도역에 가면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종착역에 대한 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가리키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평양역인데 평양역 다음에 그 밑에가 괄호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건 국제사회에서 다 암묵적으로 그 마지막 종착역은 부산역이 될 거다라는 거에는 지금 다들 암묵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역에 가면 부산역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역에 어떤 업무 협약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앞에서 저희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종착역은 부산역이어야 하고 반드시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그 한인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 부분을 역 앞에서 저희가 퍼포먼스도 하고 홍보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트랜스 유라시아 랠리를 시작하면서는 민간이 끊임없이 시도하는 어떤 그 랠리를 알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 활동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월드 엑스포를 이제 알리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랠리를 하고 계속 나라를 지나가고 도시를 거쳐오면서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엑스포 홍보 활동이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산을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러시아에서 부산을 알리는데 너무 재밌는 거는 사실 저희가 러시아 들어갈 때 굉장히 긴장을 했었어요. 전쟁 중이었었고, 물론 이제 코로나 시국이었었고, 그리고 다들 전쟁 지역인데 괜찮겠냐. 국내에서 계속 연락이 오셨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러시아 하면 뭔가가 굉장히 긴장되는 그런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국경 통과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선입견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긴장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국경을 통과하면서 차로 국경을 통과하는데 보통 한 1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러시아를 인근으로 해서는. 예, 그렇게 했었고 중간에 들어가서 그때 저희가 러시아 들어갔을 때는 러시아가 아직 월드 엑스포에서 후보에서 드랍하기 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출발할 때는 모스크바가 월드 엑스포 후보지니까 러시아는 무조건 조용히 지나간다. 전쟁 지역이고 모스크바가 후보인데 우리가 거기서 홍보 활동하면 큰일 난다. 외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굉장히 걱정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에 모스크바가 드랍을 했었고 또 그와는 별개로 러시아가 이제 워낙 넓어서 그런지 러시아 사람들은 저희가 물론 이제 그 지역을 비껴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지나갔던 모스크바, 뭐 튜멘, 하바롭스크, 이르쿠츠크, 바이카로스, 뭐 여러 예카테린부르크 그런 나라의 그런 지역에서는 전쟁이라는 게 전혀 느끼지 않을 정도였었고 그들이 굉장히 저희를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줬는데요. 그 옆에 이렇게 보시면 저희 인터뷰하는 그 사진이 보일 거예요. 이게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저희를 이제 인터뷰 나왔어요. 궁금한 게 너네들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게 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쭉 이야기를 했었죠. 저희는 그 부산의 도시 브랜딩 그리고 월드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왔다. 했더니 방송 3사가 와서 저희를 인터뷰를 했고 국영방송 뉴스에 우리나라 지금 9시 뉴스에 저희를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튜멘시를 들어가면서 벗어날 때까지 방송사에서 저희의 일상을 다 밀착 취재를 해서 방송에 내보내는 그런 관심을 보였었고요. 또 러시아 유명 유튜브가 이제 블로그에 저희 거를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옮기고 저희 인터뷰를 옮기고 같이 홍보를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고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부산을 이제 많이 이제 알렸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단체로 온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너무나도 이제 신기하게 생각을 했었고 너무 반갑다, 너무 좋다, 너네 계속 할 거냐, 앞으로 내년에 또 와라.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러시아에서도 엑스포 이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했었고요. 그리고 유럽에 들어갔는데 저희는 그러면 러시아 유럽 들어가기 전에 러시아를 보면 러시아를 들어가고 몽골에 들어가고 러시아의 외곽 도시를 가고 대도시를 가면서 저희가 계속 느꼈던 거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애국심이 고취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정말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와이파이가 대한민국만한 데가 없구나. 화장실 문화가 너무 잘 돼 있구나. 공공 퍼블릭한 서비스가 우리나라만큼 잘 되는 데가 없구나. 그거를 정말로 몸소 이제 저희가 이제 뼈저리게 이제 느꼈던 그런 거였었죠. 자, 그리고 유럽에 한번 들어가 보면 유럽도 저희가 TV 상에서만 K-컬처, K-팝이 인기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들어갔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제 느꼈던 이제 그런 경험인데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사진 이렇게 보시면 젊은 여성분들이 파란 동그란 배지를 달고 있을 거예요. 저희가 가면서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 월드 엑스포를 파란색으로 저희가 잠바를 이제 계속 입고 다녔었고 여기 한여름이어가지고 저희가 너무너무 더웠는데도 웬만하면 등에 걸쳐서라도 그리고 모자는 캡 모자는 항상 쓰고 다녔었고요. 근데 그 여성분들 보면은 여기 동그란 파란 배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게 월드 엑스포 저희 이제 로고를 배지로 만드는 건데 저희가 이게 유럽은 성당과 대성당과 광장의 문화잖아요. 거기 전쟁의 역사고 광장이 굉장히 많고 대성당이 많은데 광장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나눠줘요. 이걸 나눠주고 부산 월드 엑스포 이렇게 좀 도와달라. 그리고 저희 홍보 대사가 BTS다 그러면 BTS 말이 떨어진가 무섭게 많은 젊으신 분들이 서로 이거를 달라고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가슴에 달고 같이 저희가 기념사진을 찍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이때가 저희가 갔을 때가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굉장히 더울 때였는데 한국을 떠나면서부터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저희는 이제 마스크 없이 이제 살았습니다. 마스크를 전혀 이제 안 쓰고 이제 지냈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유럽에 가면서 그냥 국경을 이렇게 쉽게 통과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국경이란 개념은 가까이 가기엔 너무 힘들고 국경을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다 알고 있었지만 유럽에서 저희가 직접 이제 자동차를 타고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면 띵동 하고 안내 멘트가 문자가 오면 국경 지나갔구나. 그리고 국기가 바뀌면 우리가 프랑스에서 지금 스페인으로 넘어왔구나. 그 정도 체감이었었지. 뭐 여권을 확인한다던가 뭐 다른 그런 인증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게 가장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갇혀져서 못 가는 거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 한여름인데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관광객들이죠. 이 관광객들이 셀 수도 없는 이 관광객들이 어디에서 오나, 세계 각국에서 오는 이 관광객들이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젊은 이 후손들은 조상들이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유적 때문에 일 안 하고 그냥 먹고 사는구나. 이 관광으로 먹고 사는구나. 유럽이란 나라 전체가 관광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식민지의 역사, 전쟁의 역사, 그 약탈에서 갖고 온 것도 다 전시를 해놓고 이렇게 세계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라는 거에 그럼 우리는 과연 뭘로 브랜딩해서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부산으로 오게 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들을 정말 끊임없이 하면서 다녔던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 가서도 유럽에 가서도 그럼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살아야 되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외교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민간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지? 그리고 지금 우리 기성세대, 저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식 세대 20, 30대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거지? 정말로 이제 살기 힘들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 유적 때문에 관광으로 이 후손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런 생각만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만 하고 다녔고, 또 이제 저희 이제 엑스포 한 표라도 더 달라고, 파이팅 해달라고, 그리고 배지 더 주고, 우리 이제 부산이 어디 있다 계속 같은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유라시아 가장 끝에 부산에 왔다. 이 말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입에 이제 거의 사람만 만나면 계속 자동적으로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 끝인 부산에서 자동차 타고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우리는 엑스포를 알리기에 왔다. 도와달라, 알려달라, 협조해달라. 그런 말을 정말 끊임없이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부러운 마음이 있었고 이제 그랬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BI 사무국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단체 이름으로 청원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먼저 이제 제가 이제 BI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먼저 이메일을 다 보냈어요. 담당자에게, 홍보 담당자, 그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우리가 이제 저희 유라시아 원정대 취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왔고 어떤 목적을 갖고 왔다. 여기에 만나서 부산에 반드시 유치가 돼야 되니 우리가 이 청원서를 제출을 하려고 한다. 우리를 만나달라. 이메일을 보냈죠. 그랬더니 답변이 왔어요. 답변이 왔는데 그 이제 BI 사무국 그 국장님은 안 계시니 그러면은 너네들이 갖고 온 청원서를 갖고 오라 해서 저희가 그날 청원서를 들고 BI 사무국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너무 깜짝 놀라는 게, 이번에 엑스포 후보국 어느 나라에서도 민간 단체가 이렇게 청원서를 들고 직접 찾아온 경우가 없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서 이렇게 애쓴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보여주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 앞에서 단체 사진도 찍고 청원서도 제출을 했고 꼭 전달을 해달라, 감안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BI 사무국에 저희가 이제 찾아간 거는 정말 저희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던 일인데, 예, 그렇게 해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쪽에서
너무 깜짝 놀라면서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해주셔서 너무 이제 감사했었죠. 프랑스 파리의 BI 사무국에 갔었고, 포르투갈 호카는 저희가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는 유라시아 대륙의 끝인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서쪽 끝인 포르투갈 호카, 까보다로카에 가는 게 저희 원래 일정이 끝이어서 처음 기획했을 땐 그랬었습니다. 60일간 2만 킬로 달리는 걸로. 그래서 포르투갈 호카는 우리가 갖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연 달리는 게 있었죠. 이것도 연도 이제 한국에서부터 이제 저희가 싸갖고 가서, 예, 짐 무게가 있기 때문에 많이도 못 갖고 가고 최소 분량으로 해갖고 갖고 가서 이 호카 해변에서 저희가 이거를 연을 날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외국인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사진을 찍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저희는 그 연을 날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사진이 작은데 가오리 연에 하나하나씩 기관들, 저희 후원해 주신 기관들, 엑스포, 그리고 홍보단들, 그리고 부산일보, 부산시, 엑스포 추진위원회, 그리고 뭐 KNN, 항만공사, 뭐 저희 이제 이번에 대학생들 2명 참석했었거든요. 그래서 동명대학교 학생, 동명대학교 기관들과 그런 염원들을 담아서 줄줄이 다 달아서 저희가 해변에서 그걸 띄웠습니다. 띄우고 또 그거를 이제 너무 신기해서 또 그거를 이제 취재를 해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제 블로그에 올리시는 분도 계셨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맨 마지막 사진이 보면 베를린 장벽이에요. 베를린 요 장벽에서 또 저희가 이제 연달리기 퍼포먼스를 이제 다 같이 옷을 입고 이렇게 했었는데, 마찬가지죠. 유럽에서는 저희는 가는 데마다 그 외국인들이 굉장히 신기한 시선으로 봤었고, 그냥 저희가 그냥 나라만 통과하는 게 아니고 도시만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라 저희의 명분을 계속 알리고 홍보를 하고 지역에서 계속 거기에 맞는 퍼포먼스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 외국인들이 굉장히 막 신기해 했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부산에서 자동차를 몰고 너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어. 이게 가능한 일이냐. 라고 했는데, 너네들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 우리가 왔잖아. 우리가 부산에서 왔다. 우리 번호판도 부산 번호판이고 대한민국 번호판을 달고 우리가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거에 정말 그런 장면들을 일일이 다 영상으로 사진으로 담을 수 없었지만 그런 환대와 환호와 그렇게 받으면서 아,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 길이 열려지겠구나. 우리가 이번에 다녀온 이 코스대로 다음에 계속 이렇게 가면 아, 이거 자체가 브랜딩화 되겠구나. 그럼 이거 가려면 어디에서 출발해야 돼? 부산에서 모여서 출발해야 돼 라는 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거 자체가 브랜딩화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맨 마지막에 저희가 서쪽 끝인 포르투갈 호카에 드디어 도착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감격스러워서 지금 드렸던 말씀 비슷한 이야기를 이제 했던 이 영상이 있는데 지금 예, 영상이 안 돼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호카 가서 이번에는 저희가 전 코스를 완주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는 남유럽 쪽으로 해서 이제 중앙아시아 몽골 쪽에서 이제 들어오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더 확장을 한 거죠. 온전히 이제 완주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어갔던 데가 이제 중앙아시아 들어갔는데, 아, 저도 이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제 중앙아시아 이제 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제 키르기즈스탄을 갔는데, 우즈베키스탄을 딱 들어갔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사막의 도시거든요. 국토의 70%가 이제 사막이어서 굉장히 건조한데, 너무 놀랬던 게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차량의 10대 중에 9대가 대우 쉐보레였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전 몰랐거든요. 이제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 지역만 그런가? 요 도시만? 아, 도시가 아니라 그 지역만 무슨 대우 관계돼서 요 차들이 모여 있나 보다 했어요. 근데 우즈베키스탄 카마르칸트에서 그때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 이제 이제 열려서 그쪽도 갔었는데 전체가 우즈베키스탄이란 나라 전체에서 굴러다니는 차들이 10대 중에 9대, 거짓말 안 보태고 대우 쉐보레 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한국인 그러면은 굉장히 반가워해주고, 그리고 아, 우리를 도와준 나라, 와,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선진국이 돼 있었지? 아, 우리나라, 저만 해도 이제 개발도상국일 때 태어난 세대라 너무 제 경험을, 그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믿을 수가 없었죠.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땐 그랬었고, 지금 여기 사진은 이렇게 보면 키르기즈스탄에 갔었거든요. 카자흐스탄 들어가면서부터는 벌써 그쪽에서, 물론 이제 저희가 가면서 미리 다 이제 연락을 취해놓고 그쪽 한인회하고 이제 연락 공조도 해놨고, 이제 뭐 대사관 이제 경찰 영사하고도 물론 이제 다 이제 연락을 취해놓고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만, 카자흐스탄 딱 국경에서부터 키르기즈스탄 국경 넘어갈 때까지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한국이 이 중앙아시아 수교 30주년이 되는 이 수많은 여러 나라들에게 미치는 그 파급 효과, 영향이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꼈었고, 요 밑에 이제 국회 같은 게 보이는 게 있죠. 그게 이제 키르기즈스탄, 이제 저희가 이제 국회에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거기 가서 이제 문화부,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 문체부 차관,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님들, 상임위원장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인터뷰도 하고 저희가 이제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듯이 그들에게는 코리안 드림이 굉장히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유학 가고 싶다, 한국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고 싶다, 한국하고 한국 기업과 그 자국 나라들과의 어떤 협력을,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찾고 싶다라는 거에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키르기즈스탄하고 우즈벡하고 카자흐스탄하고는 이제 업무 협약을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기업하고도 이제 연결을 해주겠다. 우리 젊은이들도 그쪽하고 새로운 뭐 일자리 뭐 연계된 게 있으면 저희가 이제 연결을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느끼면서 다녔던 거는, 이런 것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이 길을 다니면서 과거의 실크로드에서 먹거리를 찾고 많은 것들을 갖고 와서 보따리 풀었듯이 거기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그들과 어떻게 협력을 하고 우리 걸 어떻게 내다 팔고, 그런 것들을 이 젊은이들의 시선을 보고 같이 일자리로 창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시간이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맨 마지막에는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로 이제 다시 들어와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키르기즈스탄도 있고 그래요. 저희가 이제 늘 하고 다녔던 그 옷, 그리고 배지, 모자. 프랑스 파리가 이제 지금 이제 하는 여담인데, 선진국이, 그러니까 관광 도시로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관광 수입이 높은 나라가 프랑스 파리, 그리고 이태리, 그리고 이제 스페인인데, 프랑스 파리에서 저희가 이제 차량에 있는 짐을 이제 도난당하는 바람에 제 캐리어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바람에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계속 같은 옷만 입고 130일을 이제 다녔습니다. 같은 옷만 입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엑스포를 너무너무 이제 홍보를 이제 잘해준 케이스가 됐는데, 옷이 없었기 때문에 다 도난당해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요 위에 사진 보면 저희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한국 들어오기 전에 블라디보스톡에 도착을 했을 때인데, 가운데 있는 두 청년이 한국 청년이에요. 이 청년 두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한 사람은 이제 자기 이제 소형차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이제 횡단을 하겠다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처음 만난 청년들인데, 내가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때 제가 남아있던 뭐 루블, 뭐 그리고 유로, 뭐 달러 있던 거를 다 털어서 줬습니다. 물론 얼마 되진 않았지만 아마 더 있었으면 아마 더 줬을 거예요. 제 주머니 다 털어갖고 여행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라고 주고, 그리고 당신들 같은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탐험 정신이 있고 모험심이 있고 이렇게 개척해 나가려는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굉장히 밝다. 네, 그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거의 이제 체험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갔는데요. 이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부산을 어떻게 브랜딩할 것인가? 유라시아 시작점으로 브랜딩한다. 저희가 이제 유라시아 대륙을 이제 횡단하면서 지금 이제 머릿속에 남는 거, 돌아와서 머릿속에 남는 거를 쭉 훑어보면 어느 나라가 좋았어, 맛있어, 풍경도 좋아, 다 좋지만 결국에 맨 마지막에 남는 건 친절한 사람들이 남더라고요. 친절하게 웃어준 그 나라 사람들의 미소가 머릿속에 남고, 친절하게 대우해준 그 사람들이 남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시작점으로 부산을 브랜딩해서 사람들이 오면 얼마만큼 어떻게 좋은 시스템으로 정말 친절하게 대우를 해줄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맨 마지막 굉장히 에피소드가 있는데 시간상 여기까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단법인 부산 트랜스 유라시아 한명 대표님의 발제였습니다. 사실 131일간의 여정을 20-30분 안에 녹아내기가 사실은 엄청난 일인데요. 그래도 꼭지꼭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건 굉장히 밝은 얼굴로 지금 발제를 쭉 진행해 주셨습니다. 131일간의 여정이 행복한 여정이었고 출발 때 준비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의미와 성과들 충분히 내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표정으로 발제를 진행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유라시아 대륙의 시종점인 부산은 유라시아 시대의 주요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좀 미비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유라시아 평화원정대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부산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유라시아 대륙에 아주 크게 널리 펼쳐지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 131일간의 여정이 굉장히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부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로 아름답게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산 시민이 유치를 염원하고 있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에 관한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사단법인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범시민 유치위원회 오성근 집행위원장님께서 부산의 새로운 도약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사단법인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범시민 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 오성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우리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산의 새로운 도약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발제로 나오신 우리 강동진 교수님께서 부산의 과거, 부산이 어떤 그런 어려움과 이런 역사를 가지고 헤쳐나왔느냐.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제3의 개항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시기다. 그 중심에 바로 이제 우리 엑스포가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산 세계 박람회 엑스포는 내년도 11월에 있을 BI 이제 총회에서 결판이 나게 됩니다. 한 1년여 남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참 촘촘히 열심히 모든 분들이 다 힘을 합쳐서 준비를 해왔고 이제 유종의 미를 이제 거두기까지 마지막 이제 박차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그러면 이 엑스포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그 이해를 돕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우리 부산 엑스포는 그러면 부산 엑스포는 하나의 프로젝트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엑스포를 하려고 하는지 그에 따른 기대 효과는 뭐가 이제 기대가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후 일정 등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 월드컵이 한참 진행되면서 전 세계에 막 달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가 대망의 결승에 올랐고요. 그리고 우리 국가 대표팀이 너무 선전을 해가지고 한동안 온 국민이 진짜 너무 행복했었는데 바로 이런 월드컵,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과 함께 우리 월드 엑스포가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앞에서 있는 그 두 행사는 이제 스포츠 중심의 행사라면은요, 엑스포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우리 인류의 어떤 진보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전 세계가 모여서 많은 것을 같이, 특히 이제 경제, 산업, 문화, 예술 이런 모든 걸 총망라한 그런 종합적인 그런 행사가 되거든요. 또 그 스포츠 행사는 우리 체육회라든지 축구협회 같은 그런 민간 단체가 이제 주관을 하게 되는데 엑스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엑스포는 정부가 직접 주관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야 되며 특히 이걸 개최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이제 협의체인 국제박람회 기구로부터 개최권을 얻어야지만 개최가 가능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엑스포에는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미 좀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좀 설명을 도와드리면은요. 우리 부산이 유치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장표 왼쪽에서 볼 수 있는 월드 엑스포입니다. 다른 말로는 세계 등록 박람회라고도 불리고요. 또 다른 하나의 유형은 인정 엑스포 또는 이제 전문 엑스포라고 이제 합니다. 이 두 가지 엑스포의 큰 차이점은 다루는 주제의 이제 범주라든지 개최 기간, 그다음에 이제 박람회장의 규모나 여기에 들어설 전시관을 짓는 방법,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있거든요.
월드 엑스포는요, 주제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입니다. 최근에 그 막을 내린 두바이 엑스포는 마음의 연결, 미래 창조.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 그 엑스포 주제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좀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잘 와닿지가 않아서 이 부분들을 이제 풀어나가기 위해서 엑스포의 이제 부제목을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드 엑스포는 기간을 6개월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람회장은 개최국이 원하는 만큼 아무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들어설 각 나라의 전시관은 원칙적으로 원하는 나라들은 모든 나라들은 다 자기 비용을 가지고 자기가 건축을 하고 짓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제 우리 인정 엑스포는 주제 범위가 좁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열렸던 2017년도 아스타나 엑스포는 이제 에너지 문제를 다뤘고, 우리도 이제 2012년도 여수 엑스포를 했는데 그때는 해양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단일화된 주제를 가지고 엑스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3개월 이상을 넘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박람회 부지는 25헥타르, 그러니까 25만 스퀘어미터, 7만 5천 평이 되죠. 이걸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 전시관을 짓는 부분도 개최 참가국들은 전시관을 자국관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그 개최국이 모듈 형태로 지어가지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제 그 참가국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규모라든지 내용 이런 면에서 월드 엑스포가 뭐 월등하게 크고 또 내용도 알차고 또 기간도 길고 투자 규모도 크니까 이거로 인한 어떤 그 경제 파급 효과, 그 다음에 기간이 길기 때문에 관람객도 더 많아가지고 이런 관광 효과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큰 엑스포가 바로 월드 엑스포입니다. 우리는 1993년도 이제 대전에서 전문 엑스포를 열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 여수에서 이제 인정 엑스포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월드 엑스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2030년도에 개최하는 걸로 유치를 확정을 짓게 되면 우리 부산은 전 세계에서 14번째 도시로 월드 엑스포를 개최한 14번째 도시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엑스포가 개최되면요, 이렇게 몇 가지 장표하고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전시관을 이렇게 이제 와서들 짓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진은 우리 이제 2015년도 밀라노 엑스포 때 지어졌던 전시관들 모습인데 각 나라들이 각양각색으로 자기들이 가장 뭔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건축 기법을 가지고 전시관들을 짓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전시관을 하나하나 둘러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시관 내에는 참가한 각 나라들이 그 엑스포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각 나라의 기술, 산업, 문화, 예술 모든 이런 역량을 총동원해서 또 이제 다양한 다채로운 그런 3D 방식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전시 연출을 해서 오는 관람객들한테 다 소개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국가의 모든 총체적인 역량이 펼쳐지는 장소가 바로 엑스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많은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이제 개막식, 폐막식 행사가 있고 두바이 같은 경우는 개막식, 폐막식은 유튜브로 해서 전 세계에 이제 중계를 해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문화예술 공연이 6개월 동안에 거의 하루에 서너 개의 이런 각기 다른 이런 전 세계적인 문화예술 공연이 있게 되고 또 매일같이 참가하는 나라들의 그런 국가의 날 행사 이렇게 해서 아주 굉장히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을 해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추산하고 있는 한 3,500만 명 가량의 그런 관람객들이 오시면은 많은 이런 볼거리 또 즐길거리 각 나라의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기념품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장소에서 이제 즐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엑스포는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최초의 월드 엑스포는 1851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에 명칭을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요. 명칭을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국제 종합 산업 전시회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전시회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여느 그런 상업적 목적의 전시회와는 달리 그 당시 이제 산업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우리 인류가 해왔던 어떤 발전상들을 소개를 하고 또 이걸 가지고 찾아오는 많은 대중들을 교육을 하고 또 참가한 국가들끼리 여러 가지 협력을 도모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제 개최가 되었기 때문에 70년 이후에 공식적으로 설립이 된 국제박람회기구, 조금 전 우리 이주제 발표할 때 우리 한명 대표께서 직접 파리에 있는 BI 사무국에서 사진도 이제 제시를 해줬는데, 바로 그 사무국에서 그 이전에 많은 행사들을 쭉 고증해 오는 과정에서 이 1851년도 런던 엑스포를 최초의 엑스포로 하자라고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요, 영국의 왕립예술협회가 이제 주관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국 로얄 소사이티 아카데미, 이분들이 추구했던 가치는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창의성, 또 어떤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좀 발휘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면은 개인도 발전을 하고 사회도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 발전에 이제 기여를 크게 할 거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혁신 활동을 잘하는 분들한테 어떤 포상을 하는, 그분들을 선발해서 포상을 하는 걸 했고, 포상을 받은 그런 시상 대상이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전시회 형태로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때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다 기술, 어떤 이런 산업 발전, 기술 발전, 이거와 관련되는 그런 발명품들이 이제 제시가 됐던 거죠. 근데 영국은 이제 이런 이 엑스포를 하면서, 물론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동기 외에 사실 이때는 영국의 최대 전성기였던 빅토리아 여왕 시기인데, 영국이 자기들이 산업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뛰어난 나라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전 세계에 좀 과시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행사를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또 일각에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851년도 런던 엑스포에는 25개국이 참가를 했고, 여기에 한 4,000명가량의 그런 출품자들이 100만 점 이상이 되는 그런 출품을 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60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아주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 당시에 또 주목해서 볼 부분이 바로 이런 전시관입니다. 전시관. 어떻게 보면 이 이 엑스포를 하기 위한 전시관 자체가 하나의 건축 분야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를 했던 겁니다. 이 엑스포 조직위원회는요, 엑스포를 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제일 먼저 고심을 했던 게 바로 각 나라가 또 참가자들이 와서 전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전시 공간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부분에 고심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영국의 최고 우수 기술을 보여주고자 노력을 해서 국제 공모전을 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만은 흡족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원에 가면서 또 이런 건축공학자인 조셉 팍스톤이라는 분한테 위탁을 합니다. 당신이 한번 이 설계를 한번 해보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아이디어를 듣고서 이게 마치 큰 대형 온실 모양의 이런 전시관을 구상을 합니다. 길이가 560m, 폭이 124m나 되는, 그래서 안에 실내 면적이 한 2만여 평 이상이 되는 7만 스퀘어미터 이상이 되는 굉장히 웅장한 이런 전시장을 만들었는데, 이 건축물 구조가 철구조물하고 유리 패널로 이루어졌습니다. 철구조물 만들기 위해서 4,500톤의 철이 들어가고, 이 유리 패널은 무려 29만 장의 유리판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외부에서 모듈 형태로 조립해서 가져왔는데, 이거 무거운데 어떻게 가지고 들어왔냐? 당시 이제 엑스포는 하이드파크에서 열렸는데, 마침 그 산업혁명에 의해서 철로라는 그런 운송수단이 도입이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드파크 인근까지 가져오고, 거기에서 이걸 나르기 위한 특수 수레를 제작을 해서 8개월 동안에 한 2천여 명의 인부가 투입돼서 이 전시관을 만들었는데, 이게 낮에 햇빛을 비추면 반짝반짝한 게 너무 예뻐가지고 마치 수정 같다. 그래서 이름을 수정궁,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불려서 1851년도 런던 엑스포는 수정궁 엑스포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너무 멋있어가지고요, 원래는 끝나고 그냥 다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계속 보관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분해를 해서 런던 외곽에 있는 시드넘이라는 지역에다가 이렇게 다시 재조립을 해서 여러 가지 행사로 이제 쓰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1936년도에 이제 화재로 이게 다 전소돼서 지금 현재는 실체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대신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 수정궁 공원이라는 공원을 조성을 했고요. 또 이 시드넘에서 이 전시장을 운영했던 운영 주체가 무엇을 했냐면은 지역 시민들 이런 분들이 어떤 스포츠 참여 이런 거를 독려하기 위해서 크리켓 팀을 하나 창설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크리켓 팀이 아마추어 축구단으로 변환이 되고 그러다 그게 1905년도에 프로 축구단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게 바로 지금 현재 EPL에서 뛰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팀입니다. 우리 이제 이청용 선수가 거기 가서 활약을 좀 했었죠. 그래서 이제 1851년도 이런 런던 엑스포는 엑스포 역사에 큰 어떤 획기적인 획을 긋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걸 계기로 많은 이런 뒷이야기들이 또 후세들한테 남기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행사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영국에서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런 그 월드 엑스포 같은 종합산업박람회가 유럽 본토로 건너가고 당시 신대륙이었던 미국으로 건너가서 각 도시들이 그냥 경쟁적으로 엑스포를 개최했는데 엑스포를 가장 많이 개최한 도시는 프랑스 파리입니다. 파리는 바로 1855년서부터 엑스포를 개최해서요. 마지막 엑스포였던 1937년도까지 6회를 한 80년 기간 동안에 6회를 개최를 했는데 전부 다 파리에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1889년도 파리 엑스포입니다. 이 파리 엑스포는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에 바로 에펠탑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펠탑은 엑스포의 산물입니다. 이제 에펠탑과 관련된 많은 에피소드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뭐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이 에펠 이거는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분이 만든 탑입니다. 구스타프 에펠은 뭘 했던 사람이냐면은 이 당시로선 혁신적인 소재가 되겠죠. 다 이제 석재 건물로 지었는데 이런 철구 전물로 건물을 질 수 있는 이런 구조물을 만드는 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1889년도 엑스포가 생기면서 우연하게 이런 기회를 잡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분은 그 이전에 있었던 1867년도 또 1878년도 파리 엑스포 때 하청을 하거나 아니면 시공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엑스포장 건립을 하는데 참여를 해가지고 1889년도 엑스포를 할 때 박람회 당국이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그동안은 이런 전시장을 멋있게 짓고 그냥 끝나면 다 헐어버려서 남는 게 없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기념비적인 걸 하나 남기자라는 아이디어들이 모아져가지고 가장 높은 탑을 하나 만들자라는 부분들의 이제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때 아마 에펠이 이렇게 엑스포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의사결정이 되는데 좀 관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왜냐면은요, 이 탑을 지을 때, 물론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최종 2개 후보 중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에펠의 작품이 이제 선정이 돼서 했는데, 여기 들어가는 비용의 4분의 1 정도만 박람회 당국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민자로 에펠 당신이 부담을 하셔라고 했을 때 에펠은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 대신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조건을 엑스포가 끝나고 20년 동안 경영권을 나한테 타고 라는 게 이제 그렇게 계약이 돼가지고 본인이 이제 자금을 들여다가 이렇게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5년 동안 운영을 하고 하면서 다 그냥 상환을 했어요. 나머지 15년 동안은 돈을 벌어서 에펠은 어마어마한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엑스포를 계기로 지금 뭐 우리가 보면 그 파리에 에펠탑이 없는 건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산이 뭐 프랑스 더 나가서 어떤 세계적인 유산이 엑스포라는 메가 이벤트를 계기로 만들어지고 여기에는 또 에펠과 같은 사업가가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 역량을 발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민자를 유치해서 수익을 가져가게 만들어주는 이런 민자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리시하고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이런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오늘날에 이런 에펠탑이 있지 않았나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엑스포가 막 여기 난립이 되니까요.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제대로 규율하고 뭔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자 하는 부분에서 국가 간의 협약이 1928년도에 만들어지고 이걸 관장하고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세계 박람회 기구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1958년도 벨기에 브뤼셀 엑스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두바이 엑스포까지
10회 월드 엑스포가 열렸고요. 25년도는 우리 오사카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이 흐름을 잠깐 보시면은요. 1962년도 시애틀, 그다음에 67년도 몬트리올, 다 미주 대륙입니다. 그다음에 92년도 세비야, 2000년도 하나와 유럽 대륙입니다. 그래서 25년도 오사카 다음에 부산이 하는 거는 같은 대륙에서 연이어 할 수가 있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염려를 했던 분들이 있는데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고요. 또 다른 흐름을 보면은 이 지금 11번에 이제 오사카까지 포함해서 할 엑스포 중에서 벨기에 브뤼셀만 빼놓고 나머지는 그 나라의 수도가 아닙니다. 다 2선 또는 3선 도시인데 지금 이제 30년 엑스포는 공교롭게도 리야드와 로마는 수도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과 오데사는 2선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가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의 바람은 부산이 꼭 돼서 같은 대륙에서 연달아되고 또 제2선의 도시에서 엑스포를 여는 그런 역사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뭐 시대별로 이렇게 됐다는 부분은 이미 뭐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요. 우리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는 6개월 동안 하게 되는 하나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지 하는 그런 프로젝트 계획을 해서 이 부분을 국제박람회기구 또 국제사회에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30년 5월 1일에서 10월 30일까지 184일 동안 하면서 장소는 자성대와 우리 우한부도 이론, 좀 전에 그 부분은 우리 강동진 교수님께서 그 위치에 대해서 역사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주제는 세계에 대전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하에 두 개의 부제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 우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겁니다. 인류를 위한 기술, 그 다음에 돌봄과 나눔 이런 부제를 가지고 이제 풀어나갈 거고 여기에는 한 160개국을 포함한 또 국제기구 이렇게 해서 한 200여 개 전시관이 들어설 거고 관람객은 국내에 3,160만, 해외 320만에서 전체적으로 3,480만이 요 기간 중에 박람회장을 찾을 거라고 지금 이건 뭐 추산을 했던 거고 이 추산은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마 이거보다 더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는 이제 5조 원 이상이 들어가고 수지는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이 있는데 이 효과들에 대해서는 자, 별도로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파급 효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외에 뭐 우리 도시 비전을 달성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 어떤 관광 효과를 가져온다든지, 당연히 도시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또 도시 재생이 되는 그런 효과, 이로 인한 도시 브랜딩, 또 우리 부산의 국제 리더십 확대, 그리고 이제 이 시민들 또 지역사회에 같이 하면서 쌓이는 역량이 하나의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이 되는 이런 효과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교육적인 효과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우선 크게 국가 위상을 이렇게 좀 보면은요. 우리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하계, 동계, 올림픽 다 했고요. 그다음에 월드컵 했고요. 그다음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포츠 메가 이벤트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나라고 엑스포도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월드 엑스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웃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은 뭐 월드 엑스포를 했는데 우리도 이제 할 때가 됐고 그 시점이 바로 2030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월드 엑스포를 개최한 12번째 국가가 되고 부산은 말씀드린 대로 14번째 도시가 되고 또 세계 3대 메가 이벤트인 올림픽, 월드컵, 월드 엑스포를 다 개최하는 7번째 국가가 이제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산이 갖고 있는 많은 이렇게 도시 비전들이 있죠. 시민 행복 도시, 뭐 주민의 삶이 향상이 되면 당연히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고 또 산업 생태계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창업 도시, 물류통을 통한 허브 도시 이런 부산이 제시한 많은 비전들이 우리 바로 엑스포를 통해서 촉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엑스포가 열리게 될 자성대와 우한부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도시가 지금 여기는 뭐 우리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산업 중심의 지역이 됐는데 엑스포를 계기로 이렇게 이제 탈바꿈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친환경, 친수죠. 그래서 이런 좋은 예는 2010년도 상해 엑스포가 그랬거든요. 상해 엑스포도 상해 중심으로 는 황포항의 동쪽인 푸동 지역이 가장 낙후됐는데 엑스포를 계기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이제 전환을 시켜놨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경제 발전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일자리라든지 특히 이제 젊은 층이 올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은 엑스포를 하게 되면 엑스포에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기후 환경 변화라든지 또 4차 산업, 메타버스 이런 거와 관련되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엑스포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엑스포 이후에도 우리 부산 엑스포 사이트에 남아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만들어야 할 거고요. 우리 2020년도 두바이 엑스포 그렇게 해가지고 엑스포 개최장을 우리 여의도보다 더 큰 면적의 그런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엑스포 시티로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스타트업, SME들 이런 거 모아가지고 한 20개 유니콘 만들겠다는 그 웅대한 플랜을 가지고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젊은 층들한테 가장 핫한 플레이스로 부산, 북한 일대 여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관광 마이스 산업은 뭐 또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엑스포 기간 중에 많은 해외 또는 외지인들이 관광에 와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한테는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수요들이 이제 발생을 할 거고 또 2015년도 밀라노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전략적으로 연결 잘했어요. 인근행 지자체랑 해가지고 관광 프로그램을 한 40개 정도 개발을 해서 엑스포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다른 데도 둘러볼 수 있게 해가지고 엑스포 기간을 전후로 해가지고 로마를 제치고 이태리에서 가장 관광을 잘하는 도시로 이렇게 부상을 했거든요. 저희도 이제 아마 그 부울경 또 남북권 또 더 나가서 경북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엑스포 이후에도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 역량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미래 교육 세대 교육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은 제가 이 부분만 강하게 좀 강조를 드리고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엑스포에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가치를 찾는데 이 미래 세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더 나가서 대학생들이 이런 아무리 좋은 게 열려도 해외에서 열리면 가 볼 수가 없습니다.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앞으로 미래를 바꿀 이런 행사들이 벌어지는데 그렇지만 우리 앞마당에서 열리면은 전 세계를 관광하고 구경하는 거 외에 지금 우리 인류가 고민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무슨 기술들이 발전이 되어 있는지 라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면 우리는 미래 세대를 6개월 동안 교육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교육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꼭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창 우리 유치가 활동이 되고 있고 내년도 11월에 있을 BI 총회에서 결정이 되고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을 보고 있는데 저희 뭐 다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체 도시가 갖는 여러 가지 평가 요소에서 우리가 뒤질 게 하나도 없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왜 대한민국 부산에서 세계 대전환이라는 그런 주제를 왜 그걸 여기서 하려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납득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강동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부산 북항이 갖고 있는 이런 역사성 또 미래 비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충분히 국제사회에다 역설을 하고 있고 또 엑스포는 지역사회 시민의 참여와 지지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다른 어떤 경쟁국에 비해서 굉장히 잘 하고 있고 또 많은 각 사회단체 이런 데서 계속 힘을 보태면서 이제 내년 말까지 특히 내년 4월에 있을 BI 실사에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의 지지 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역량이 잘 모아지고 특히 우리 이제 대학생을 비롯한 이런 미래 세들이 지금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길고 짧은 건 돼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조금 더 긴장을 놓치지 말고 내년 4월에 있을 BI 실사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년 11월에 있을 BI 총회에서 최종 개최지 투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온 시민들이 다 이게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는 행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동참하고 응원하고 또 널리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오성근 집행위원장님의 발제였습니다. 외람됩니다만 제 주변에도 아직까지 월드엑스포와 전문엑스포를 구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과연 월드엑스포가 무엇인지 왜 유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서 부산의 경제, 문화, 산업, 생활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11월 말에 진행되었던 3차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아주 뜨거운 반응으로 부산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준비하고 있는 유치 활동가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모든 시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임하느냐에 따라서 유치의 성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제7회 스토리텔링 컨텐츠 포럼 관문도시 부산의 내일을 말하다의 모든 발제가 끝이 났습니다. 잠시 후부터는 포럼에 참여해 주신 강동진 교수님, 한미영 대표님, 오성근 집행위원장님을 모시고 관문도시 부산의 내일에 관한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발제를 해주신 세 분들 모시고 관문도시 부산의 내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포럼의 주제가 관문도시 부산의 내일을 말하다입니다. 대다수 시민들의 인식 속에서 부산은 관문도시라는 용어보다는 항구도시라는 용어가 친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문도시와 항구도시 비슷한 맥락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두 개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부산의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두 개념 중 어떤 개념이 더욱 적합할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께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진 교수님, 그리고 한미영 대표님, 그리고 오성근 집행위원장님 순으로 우리 이 차이점, 그리고 두 개념 중에서 어떤 개념이 더욱 브랜드에 적합할지에 대한 부분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동진 교수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부산은 항구 도시가 맞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또 그렇게 우리는 불러왔습니다. 근데 부산을 조금 협의로 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관문도시라는 개념은 부산을 이제 매우 광의로 보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태평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도시고 또 1407년부터 시작된 국제 교류의 도시의 기능을 살펴볼 때는 관문도시라고 부르는 것이 전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관문도시고 또 유라시아 대륙의 또 태평양을 향한 관문도시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강동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어서 한미영 대표님께서 또 역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항구가 거의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세계에 보면 항구 도시는 이제 많이 있습니다. 부산도 이제 항구가 있으니까 항구 도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부산은 지리학적으로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통해야 태평양과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라시아 대륙과 환태평양을 잇는 교량 국가의 관문 도시로서 부산을 브랜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오성근 집행위원장님도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이미 세 사람 중에서 두 분이 관문도시를 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도 뭐 우리 한미영 대표님 또 우리 강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부산을 이제 부산을 부산항 이거를 접근해서 보면 이제 항구 도시가 될 텐데 부산이라는 시리 오브 부산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하고 복합적인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연결성, 그다음에 교류 이런 부분에 한해 중심에 차지하고 더군다나 이제 시작점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여기 하나의 관문이라는 개념으로 가는 게 맞고 영어로도 저희가 이제 게이트웨이, 그죠? 게이트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관문이라는 부분으로 가는 게 더 되고 그 부분은 우리 저 한명 대표께서 요번에 장장 긴 시간 유럽 다돌면서 결국 그거 홍보한 거 아닙니까? 네, 부산이 맞습니다. 시작점이다, 그죠? 관문이다. 예. 네, 감사합니다. 관문과 항구 뭐 비슷한 느낌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세 분의 답변은 동일하게 부산의 도시 브랜드는 관문 도시가 옳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태평양을 안을 수 있는 어떤 지정학적 그리고 국제 교류가 시작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광의적으로 포함했을 때는 그냥 단순한 어디나 뭐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의 개념이 아니라 광의 개념으로 관문 도시라는 용어를 부산의 브랜딩에 입히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답변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토론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통해서 관문도시 부산의 역사와 가능성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지금 여러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2030 월드 엑스포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과연 월드 엑스포를 유치한다면 관문도시 부산으로 해서 정체성이 굉장히 뚜렷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문이라는 건 사실은 무언가가 시작되거나 아니면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산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질문은 동일하고요. 답변 순서도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강동진 교수님께서 과연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문 도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외부로부터 저는 새로운 생각과 문화를 품을 수 있는 그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나가는 것은 또 우리의 생각과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접점을 이루고 이렇게 만나는 곳이 또 바로 관문 도시로서의 부산이라 할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융합을 시키고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것을 우리가 다시 창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은 관문도시 부산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또 기본적인 방향이자 비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명 대표님도 답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브랜딩 관점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관문 도시가 되면 무엇이 들어오고 나갈지 뭐 대부분 일반적으로 뭐 물류, 유통 많이 말씀하실 텐데 전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인증샷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에 저희가 유럽을 갔을 때도 그 오줌 싸개 그 동상이 정말로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앞에서 기념사진 인증샷을 찍으려고 정말 길게 끝없이 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한방이구나, 인증샷이구나. 그럼 부산에 인증샷을 찍으러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오게끔 할 것인가. 역시 브랜딩인데 브랜딩 한 줄로 무엇으로 정리를 할 것인가. 유라시아의 시작점은 부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부산, 유라리 광장, 아시안 하이웨이가 시작되는 이 표지판 앞에서 사진 찍었어 라는 인증샷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야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성근 집행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저는 그다음 뭐 항구 기능이나 어떤 관문 기능을 이야기할 때 주로 다루는 부분들이 어떤 이제 물적 교류라든지 인적 교류, 뭐 더 나아가서는 어떤 기술과 이런 부분들이 서로 오가고 또 융합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됩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엑스포라는 관점에서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도시로서 또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관문이라는 도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보다 한 차원 더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서 이 국제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런 가치가 교류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야 되고 또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엑스포에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가치 저변에 깔려 있는 거는 결국은 뭐 우리 인류를 얼마나 좀 더 행복하게 얼마나 좀 더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말씀드린 그런 거 외에 우리가 다양하게 인문학이라든지 예술문화라든지 또 이제 각 나라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전 정책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진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 물론 여긴 또 이제 실패하고 성공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다양한 계층 간의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게 여성이면 여성들 지금 최근에는 이런 엑스포에서 여성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럼 여성들이 단순히 그냥 엑스포 합시다라고 이렇게 지지하는 게 아니라 엑스포에서 주역을 해가지고 여성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여성 기업인들의 모임, 여성 발명가의 모임, 여성 건축가의 모임, 또 더 나아가서는 젊은 세대들이 하고 이런 어떤 가치적인 부분에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게 이제 상시로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최종적으로 결집을 하는 게 결국은 2030년도 월드 엑스포가 되지 않겠냐 해서 관문이라는 부분에서 교류하고 다루어야 될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항구로 출발해서 관문이라는 용어를 또 쓰다 보니 대부분 물적인 어떤 물자의 이동의 시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종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기가 쉽겠습니다만 세 분 보기 말씀해 주신 건 결국 사람의 삶과 그리고 생각이
함께 어우러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과 그리고 문화가 세계 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곳, 그리고 우리의 문화가 나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그것이 융합되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 가치가 교류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바로 관문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거기서 중요한 건 요즘 아까 문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증샷. 뭐 사실 그 여러 가지 방송이라든지 관에서 어떤 제공하는 정보보다는 요즘은 정말 SNS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딱 하나의 사진으로 모든 것이 대변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시대를 관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왔다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관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가 남았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한 10여 분 이상 좀 남아서 이번에는 조금 길게 답변하셔도 아마 앞서 저 발제 씨의 시간이 좀 쫓기다 보니까 답변을 너무 이렇게 농축해서 주시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은 좀 여유 있게 답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발제의 키워드를 뽑자면 북한, 그리고 트랜스 유라시아 랠리, 그리고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월드 엑스포죠.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정말 엄청난 이야기거리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도 스토리텔링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각 키워드에서 저희 부산을 또 스토리화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아주 중요하게 또 작용을 하고 거기서 뽑아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 우리가 말씀드렸던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부산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것들을 컨텐츠화해서 앞으로 스토리를 만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번에는 길게 말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강동인 교수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예, 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와 관련된 그 중에서 또 다른 키워드를 꼽자면 저는 포용성이라는 단어를 좀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이 포용성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을 품다, 그리고 약한 것을 돋우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또 그 미래도시가 가져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기후변화 시대에서 발생하 있는 또 이 재해를 그렇죠? 또 회복을 시켜야 되는 그런 또 포용도 관련될 수 있고요. 특히 1407년부터 시작된 이 부산포의 개항 이후에 이 부산에서 일어났던 항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 역사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 저항 정신, 그리고 또 인류의, 그리고 또 산업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를 품었던 바로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이 앞으로 정말 포용성을 가지는, 포용성이 풍부한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이런 스토리 자원을 또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일부두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일부두는 이제 약 100년 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부두였고, 또 그 부두로 인해서 많은 스토리와 역사들이 있는데요. 마침 어저께 비란 수도 부산 유산이라고 하는 지난 2016년부터 부산시와 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또 준비를 했던 비란 수도 부산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가는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그게 이제 잠정 목록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요. 사실은 7년의 준비였지만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을 경험을 했죠. 이 비란 수도 부산 유산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런 그 개념입니다. 1023일 동안 전쟁이 없던 도시가 비란 수도가 되어서 100만 이상의 피난민을 품고 또 유엔군이 유일하게 참전했던 그 전쟁의 가장 기점이 됐던 그 도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아직 세계유산이 되기에는, 등재가 되기에는 길이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잠정 목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피란 수도와 관련된 모든 스토리들이 이 부산의 항구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란 수도 부산 유산의 이 스토리를 더욱더 이제 발굴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미래화시키느냐 하는 그런 작업에
이제 우리가 힘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23일 동안 계속되었던 피란 수도 부산 세계 이념 충돌의 그 현장에서 사실은 희생양이 되었던 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만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또 다시 고민해야 할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명 대표님께서는 또 어떤 컨텐츠를 말씀해주시죠? 네네. 트랜스 유라시아 랠리는 그 제목에서도 보듯이 트랜스는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있다. 랠리는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하는 것을 랠리라 하고요. 우리가 유라시아의 시작점 부산입니다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산에서 시작을 해서 유라시아 대륙까지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에서 올 때도 실질적으로 대륙에 블라디보스톡이 마침표가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다 대륙에 연결이 돼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대륙을 가려면 왜 돌아서 비행기를 타야 되고 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지 대륙으로 이어져 있으면서도 자, 그런 부분에서 끊어진 그곳을 연결을 해서 이어야 바야흐로 부산이 국제적으로 글로벌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이렇게 보면 너네 어떻게 왔어? 블라디보스톡에서 왔니? 부산에서 왔어? 부산에서 어떻게 왔어? 다들 깜짝 놀래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게 우리의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트랜스 유라시아에서 보듯이 있다. 어디를 잇냐? 끊어진 그곳을 이어서 우리도 자동차 타고 대륙까지 가고 싶다.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트랜스 유라시아 랠리를 통해서 민간 활동이 계속 끊임없이 이제 유지가 된다면 매년 이런 활동들을 한다면 이런 물밑에서 이런 민간 활동을 통해서 지금은 끊어져 있지만 끊어진 곳을 이어서 우리가 대륙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잡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엑스포는 엑스포 그 자체가 바로 스토리고 이야기입니다. 제가 발제를 하면서도 두 개의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1851년도 런던 엑스포하고 1889년도 파리 엑스포를 말씀드렸는데 얽힌 에피소드나 하는 일화들이 결국은 다 이야기거리고 그래서 많은 엑스포들이 엑스포를 계기로 이런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문학, 소설, 더 나아가서 또 음악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확장이 되면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BI가 활동하기 이전에 있었던 많은 그런 종합세계산업박람회 중에서 BI가 엑스포라고 월드 엑스포라고 인정한 사례가 21건이 있는데 그런 모든 걸 다 보면 다 그런 아주 눈물겨운 이야기들 어떤 경우는 참 즐거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부산 엑스포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례로 1893년도 시카고 엑스포인데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최초로 대조선이 이제 엑스포에 참가했던 그런 사례로 알려지는데 여기는 기록집이요. 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엔 아마 수동 타자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6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페이지 분량이 한 500-600페이지 되는 거. 그러니까 아주 시시콜콜한 거 다 기록으로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록집을 보고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재밌는 이야기도 만들고 이렇게 해나가니까 저는 지금부터라도 저희 부산 엑스포가 그런 스토리, 이야기거리를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그게 우리 결국은 스토리텔링 협회에서 다른 데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2020년도 두바이 엑스포에서는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박람회 당국이 두바이가 뭘 했냐면은 자기들이 정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평화, 그 다음에 사랑, 이런 한 서너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시문학 작가들 중에서 제가 정확하게 몇 분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100여 분 이상 되는 시 400여 편을 모아가지고 시집을 발간해서 이걸 출판하고 오는 분들한테 나눠드렸어요.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자기들이 주제로 했던 이런 분들. 그리고 두바이 엑스포에 참가했던 영국과는 더 재미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가보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재미없다 했는데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나서. 뭐냐면 거기는 똑같이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건축만 했던 분들이 아니라 영국에 있는 아까 이제 로얄 아카데미처럼 문인협회, 시인협회 분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그 영국에 있는 많은 작가들 중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했던 시구들을 한 100만 단어가 되는 시구들을 만들어가지고 모아놓고 이걸 박람회 때 관람객들이 오면은 제시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키워드를 적게 하면은 그거를 AI가 잡아내서 거기만 잡아내가지고 전시관 외형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이런 석가래 같은 모양으로 나무를 길게 해서 맨 앞에 나온 툴툴든 부분들이 이게 한 105개인가 있는데 거기를 LED로 판을 입혀가지고 각 하나마다 하나씩 키워드를 던져놓으면 그 자체가 시가 되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그 자체도 이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연극관이라는 건 이런 걸 했구나. 그 다음에 어떤 가치를 전해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엑스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꼭 유치를 해서 각 분야에서 우리가 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랜스 유라시아 랠리 같은 경우는 있다라는 단어를 아주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그 있는다는 것은 단순히 도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를 통해서 그 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 문명 그리고 삶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는 그런 이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사실 말씀하셨습니다만 월드 엑스포 역사의 기간 동안 뭐 그 자체가 바로 스토리니까요. 저는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에펠탑이 처음에는 굉장히 흉물로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단순히 그냥 철골 구조일 수 있는 그런 탑이 스토리를 입어가면서 더욱더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공간이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게 그게 바로 스토리의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행을 다녀오신 이후에 친구랑 이야기거리가 많으면 그 여행이 즐거운 것이겠죠. 기억될 수 있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스토리를 입히는 작업들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관문도시 부산의 내일을 말하다는 주제로 함께한 포럼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포럼을 통해서 단순히 항구도시가 아니라 관문도시로서의 부산이 지닌 다양한 가능성 그리고 기회에 대해서 주목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한 많은 부분들의 오늘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월드 엑스포 정말 유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을 주시고 함께 마음을 담아 주셔야지 유치에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기신문과 사단법인 부산 스토리텔링 협의회가 주최한 제7회 스토리텔링 컨텐츠 포럼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